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예산 과정하고 그 다음에 재정 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초 부분에서 기본적인 틀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자, 예산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재정 관리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잡아드리고 구매행정 계약 그 다음에 민자유치 부분은 따로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어려운 게 없어가지고. 자, 예산 과정에서 일단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자,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합니다. 근데 기획재정부 예산사정과는 사정씩 깎아버리죠? 감액지향적인 행태를 보여요. 이쪽은 예산 요구 가공성 같은 것, 다시 말하면 증액지향적이고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을 지키는 수호자로서 접근합니다. 그 다음에 수문장으로서 대통령은 일단 균형지향적입니다. 어쨌든 자, 내년도 세수를 고려해서 전체적인 지출액을 잡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역점 사업을 늘리고 다른 쪽을 줄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지향적이면서도 재정지향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자, 국회 예산심의 들어갑니다. 상임위원회 미심사에서는 다시 자신의 지역구에서 소비자로서 이거 하자 주창자로서 증액 혹은 사업지향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고요. 예결 특위는 자, 최종 액수는 맞춰야 되겠죠. 감액장의 행태를 보이는데 전체 재정보다는 균형 맥락에서 접근하는데요. 자, 보통 이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보다는 삭감을 하겠죠. 한국은 대통령제는 일단 삭감률이 5, 6% 나온다고 하는데 한국은 2% 내외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 일단 기본틀 잡아놓으시고 예산 과정에서 설명하시오라고 주관식이 나왔을 때 생각보다 쓸 말이 많지 않고요. 말 그대로 이제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야기인데 이걸 일단 깔고서 평가하는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산 결정 유형에서 하향식 결정하고 상향식 결정이 있어요. 앞에 잡아드렸던 것처럼 거시업 결정은 하향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미시업 결정은 상향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예산실 같은 경우 총액을 중시로 보겠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같으면 각 부처나 상임위원회 같으면 미시적이고 상향식 결정 느낌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지난 시간에 잡아드렸던 신성과주의 결과지향, 탑다운, 총액 배경, 자율편성, 중기재정 계획을 만들고 쭉 했었죠. 그 부분이 국가지향법에 모두 반영됐거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워낙 쉽고 여러분 다 알 거라고 보고요. 가장 먼저 이렇게 가는데 설명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가장 먼저 각 부처는 자, 중기 사업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합니다. 1월 말, 3월 말, 5월 말 암긴 쉬어요. 1, 3호로. 그러면 기재부는 거시경기 전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출 거시망 속에서 세수 예측하겠죠. 지출망 해야 되겠죠. 그때 각 부처가 제출한 이걸 가지고 중기 지출 구상을 해요. Midterm Expenditure Framework. 이게 바로 국가지정 운용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요거 잡을 때 깜빡했구나. 요거 잡을 때 지난해 했던 거시경기 전망하죠. 모아가지고 지출 전망하겠죠. 이걸 묶어서 국가정 운영계획을 잡고요. 각 부처 지출 한도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이거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게 결정되면 자, 이걸 포함한 방금 말했던 요게 1이 들어가겠죠. 각 부처 지출 한도가 나오겠죠. 이걸 포함한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합니다. 3월 말까지. 자, 법 규정은 예산 편성 지침을 이때까지 시달한다. 이 경우 이걸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설명은 이걸 포함할 수 있다라고 잡아주면 돼요. 각 부처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를 사업하겠다라고 결정하죠.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를 합니다. 자율적으로 편성한 다음에 그래서 총액 배정 자율 편성 예산제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예산 편성 지침은 이런 거예요. 자, 사업 예산 요구할 때 자, 하던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몇 프로 이상 증액 안 된다. 단가는 이런 기준 하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다 잡고 가는 거고요. 예산 조각할 때 이런 첨부 서류 붙여주세요라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게 예산 편성 지침입니다. 그러면 자, 이 다음에 이걸 받은 다음에 6월부터는 뭐랄까요? 예산 사정에 들어갑니다. 이때 각 부처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예산 협의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라고 묻고 빼고 놓고 보고 조정하는 것. 그 다음에 예산 사정관끼리 모여가지고 조정하는 것 예산 심의라고 불러요. 그리고 당정협의 같은 고위정책 결정자들과 조정을 한 다음에 예산안을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심의를 거쳐서 회견되기 120편까지 국회에 제출해요. 자,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를 그냥 쭉 본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정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예산 편성 지침하다라는데 이렇게 쭉 갑니다. 이 사이에 뭘 잡을까요? 자, 국가정 운영계획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사정을 거친 다음에 국민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예산안이 확정되는 거예요. 예산안이 결정되는 거예요. 국회 제출. 확정은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됩니다. 이때 이 특징을 보면은 잡아준 다음에 총액 계산제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탑다운이죠. 하향식입니다. 그리고 자, 인센티브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 12월기 디셈버 퓨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 방지하고 성과 책임을 확보하게 한 방식으로. 참고로 총액 계산 예산 지도가 있습니다. 이걸 답안지에 표출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이건 뭐냐면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라는 거죠. 근데 이러이런 사업의 경우 예산 순계 3% 이내 총액으로 예산에 계산할 수 있다. 품목별로 안 잡고 총액으로만 제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고요. 이렇게 예산 편성이 끝나고 국회 제출되면 국회에서 가장 먼저 국정감사를 엽니다. 과거에는 9월 10일부터 20일간 한 다음에 국군의 날 행사 끝나고 대통령 와서 시정연설하고 그래 갔었는데 최근엔 10월 달에 국정감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앞당겨서 했어야 했는데 좀 늦게 여는 게 글쎄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정기국회가 개회하면 국정감사 들어갑니다. 자,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실시하고요. 얘는 예산 시행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앞에 뭐가 있을까요? 결산 심의가 끝난 상태에서 결산 자료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합니다. 근데 예산이 제출되는데 보니까 문제 많은 사업이라고 판단된 게 또 들어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한 자료 수집 과정이고요. 얘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통제 수단이자 예산 심의란 자료 수집 과정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습니다. 그리고 각부 장관의 제안 설명을 들어요. 이제 상임위원회별로 쭉 가죠. 그러면 소관 기관장의 시정방침, 제안 설명을 다시 구체적으로 듣고요. 여기서는 각부 장관 말고 이제 구체적인 기관장들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인사행정하면 국회 전문위원이 있죠. 일반직입니다. 수석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돼 있어요. 자, 노무현 정부 때 국회 전문위원들을 일단 200명, 그때 당시 200명을 확충하면서 예산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일단 항상 보면 검토보고 한 다음에 질의 응답하고 그 다음에 의결합니다. 그 다음에 예결특위로 넘기죠. 예결특위는 특별위원회지만 상설입니다. 그러면 왜 상임위원회로 안 했을까라고 하냐면 임기가 1년이에요. 보통 상임위는 2년이고요. 상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 중복 안 돼요. 근데 예결특위는 특별위원회니까 상임위원회 소속이면서도 예결특위 소속일 수 있거든요. 50명으로 돼 있어요. 자, 상설로 갔다는 것은 뭘까? 독일 의회 경우는 월 1, 2회 정도 매달
매달. 왜냐면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은 주간식은 거의 안 보겠네요. 어떤 일이 있으면 각 부는 소관 상위면에 관련된 자료를 그때그때 넘겨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건 기재부가 종합해 가지고 예결키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매달 한두 해 모여 가지고 뭐 두 번째 네 번째 주라 칩시다. 이때 넘어온 자료를 그때그때 검토한 다음에 막판에 심도 깊게 검토 들어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안 열다가 이제 예산 제출되면 그때 부랴부랴 모이게 되는데, 이거를 상설로 갔는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운영상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리가 나와야죠. 전체니까. 전체. 그 다음에 기재부 장관은 제안 설명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가요. 요게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질의답변 하고요. 심사 들어간 다음에 개수정 소위원회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일단 마지막 액수 조정입니다. 액수 조정인데, 원칙적으로 공개입니다. 근데 이 안에서 의결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과거에는 속기록도 안 남고요. 메모도 안 남아가지고 대충 정책 타협물로 전락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 의결한 다음에 제출합니다. 12월 1일까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예결특위 의결이 안 나면 자동 회부되도록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본회의 의결에서 예산이 확정됩니다. 30일 전까지니까 12월 1일 자정까지는 통과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루어져요. 자, 그 다음에 집행 나가겠죠. 집행에서는 예산 집행, 신축성을 위한 제도, 통제하는 제도들 일단 방어적으로 일단 체크해 두시고, 예산 그 개별적 내용이 아니라 틀만 잡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자, 사업 발주를 하겠죠. 각 부에서. 그러면 자, 공사는 민간 기업이겠죠. 민간 기업과 공사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업체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완공된 다음에 돈을 내주겠죠. 이때 공사 계약하는 행위를 지출 원인 행위랍니다. 그러면 공사 끝나면 돈 나가야 되니까 돈을 줘야 될 원인 행위, 그래 지출 원인 행위인데, 이걸 하는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불러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 관서장이 재무관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재무관, 총괄기관으로 재무관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역할은 하위 공무원에게 위임하겠죠. 어쨌든 자, 재무관은 각부 장관 들어가요. 자, 위임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돈을 내주는 사람, 자, 대금 지불하겠죠. 계좌이체로 갑니다. 이때 계좌이체 해준 사람을 지출관이라 불러요. 그러면 재무관과 지출관은 겸직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원칙적으로 나간다. 근데 이렇게 가지 않고 가는 것 예외가 되는 거죠. 관서운영경비 예를 들어서 뭐 볼펜 사러 갔는데, 볼펜이야 조달청에서 일단 받겠지만 그냥 가정해 봅시다. 문구점 가가지고 뭐 아저씨 이거 열자로 삽시다, 계약합시다. 안 해. 할 수 있겠죠? 회식하는데 계약합시다. 자, 그런 맥락을 본다면 관서 운영 경비의 경우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 출납 공무원이 바로 현금을 내거나 법인카드를 쓸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요. 일단 이걸 기본 틀로 한다. 그리고 둘은 겸직 안 된다. 네, 두 사람 모두 현금 만질 수 없습니다. 현금 출납 공무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돈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는데 방금 하는 행위를 하기 전에 기재부 장관이 예산을 배정해야 돼요. 반기별로 다시 분기별로 배정된 사업 예산에 대해서 이제 각 중앙관서장은 다시 재배정합니다. 재무관별로 재배정하면 매월, 재무관은 재배정받은 그 한도 내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수입 지출 행위가 이루어지겠죠. 이때 수입에서는 세입징수관, 지출에서는 재무관, 지출관, 그 다음에 들고 나는 것, 돈 많은 사람 현금 출납 공무원, 겸직 안 됩니다. 각각. 이렇게 집행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우리가 예산 과정을 가볍게 체크해서, 결산은 별거 없으니까. 결산은요, 예산 과정과 똑같이 가요. 다만 국회법에는 어떻게 적혀있냐면 쭉 설명한 다음에 단 예산의 경우는 국정감사와 대통령 시정연설을 듣는다라는 게 추가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예산 과정 봤고요. 바로 재정관리에서 몇 가지 체크할 것만 잡아봅시다.
옆 파트인데요. 회계는 이번에 뺀다 그랬죠? 아이고. 보통 이제 그 공부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헌법 배웠고 행정법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상식으로 볼 수 있지 않겠어 했는데 답안지 쓰려면 갑 툭 튀어 툭 나왔을 때 잘 안 되거든요. 일단 정부 수입, 세입이라고 불러요. 세입에는 조세와 조세 이외 수입으로 구성돼요. 조세 이외 수입 채권도 포함됩니다. 일단 강학상 세입에는 조세와 세액 수입이 있다. 조세와 채권을 포함한 세액 수입이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조세는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 어려운 거 없으니까 확인만 하시면 돼요. 이 기능은 경제학 배운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규제 유도 기능 뭘까요? 피구세 생각하시면 돼요. 피구세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응능 원칙에 따라서 재분배 기능을 또한 수행하죠. 자,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는 여러분 아시듯이 액면가 10억짜리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3년 만기 채권입니다. 3년 지나면 이거를 나한테 보여줄 때 내가 10억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자, 3년 동안 이자 감안해 가지고 9억에 발행한다. 3년 동안 보면 1억을 얻겠죠. 이게 이제 이자가 되는 거고요. 채권 수익률, 이자율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러면 30년 만기 구체로 갖다 칩시다. 군산항을 새로 확충하기로 해서 사회간접자본. 근데 30년 이후 세대 또 이 군산항에서는 편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조세는 올해 수입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 세대가 얻는 이 이익을 미래 세대는 무임승차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 차라리 채권을 통해서 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항구적 이익이 되는 사업의 재원에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개념상. 그러면 이거는 세대 간 부담 공평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 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경기 부양 효과가 있어요. 채권은 자산이 되는 거죠. 민간에서. 민간의 자산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소득 효과.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어요. 근데 채권 발행은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나 이게 단점이 됩니다. 채권에 세액 수입이 있어요. 사용료, 수수료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는 보통 능력 있습니까? 그럼 응당 돈 내셔야죠. 응능 원칙에 따라서 부과해요. 그래서 그 누진율을 정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혜택 받았습니까? 당연히 수익 얻었으면 응당 부담해야죠. 수익자 부담 원칙이 들어있고, 그래서 저항이 크지 않습니다. 채권이나 일반적 세액 수입은 저항이 크지 않고 조세는 저항이 크다는 것 기본 틀 알아두시고요. 이 중에서 채무입니다. 채권도 채무에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 채무가 존재해요. 재정 건전성 관련된 문제가 최근 출제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뺄까 하다가 좀 넣었어요. 왜냐면 설명 들은 것과 안 들은 게 기억이 잘 차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국가 채무면은 국가회계기금이 발행한 채권, 빌린 돈, 그 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행위 이 개념을 알 거라고 믿을게요. 그 다음 국가 보증채무 중에서 모든 보증채무가 아니라 정부가 대신 지급해야 되는 이행이 확정된 것까지만 포함돼요. 사실 보증하는 것은 우발채무입니다. 우발채무는 IMF 기준에 의해서도 일단 채무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공적자금도 일단 우발채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도 채무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채권과 빌린 돈과 요 세 개는 기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증한 것 중에 대지급이 확정된 것만 포함됩니다. 단 채권 중에서 재정증권하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중에서 하늘시 일시차입금이 있어요. 보통 요게 한 1주 정도 빌린 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작년 그 다음에 올해 요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채무에 포함 안 되다 보니까 마구마구 빌려다가 마구 메꾸고 있어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채무에 포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상식으로 알 수 있어요.
채권 중에서 국가가 일단 인수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나한테 갚아야 되니까 당연히 얘는 채무에 포함 안 되겠죠? 얘는 당연히 상식으로. 차입금 중에서 국가 단위의 기금으로 차입금.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문체부에 문화진흥기금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금으로부터 정부가 어떤 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들어갔어요. 이런 경우도 정부죠. 그래서 네 번째 것도 당연히 채무에 포함 안 되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이 현재 작년 올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재정증권하고 얘인데 얘 둘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다시 보자. 국가에게 기금 부담은 금전 채무를 말하는데 채권과 차입금과 국고채무 부담액이 그 다음에 대직 확정된 보증 채무가 포함된다. 단 재정증권하고 한해서 일치 차입금 등은 채무에 포함 안 된다. 그다음 채무 중에서 국채입니다. 국채입니다. 여기까지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객관식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관식도 일단 개념은 알아두세요.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국고채, 흔히 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채, 회사채가 있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 확보하기 위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상한 의무를 지는 채권입니다. 기억 안 나면 안 쓰면 돼요. 재정증권이 있어요. 아까 채무에 포함 안 시킨다 그랬죠? 국고금 출납상 필요해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일시차입금과 함께 경비 부족을 위해서 충당해서 발행합니다. 1년 냅니다. 1년이면 재정증권 1년이면 아까 하는 일시차입금의 경우 뭐 1주, 2주 길어봤자 한 달이거든요. 보통 1주나 10일 정도로 알고 있어요. 자, 꽤 긴데 이것도 포함 안 시키네. 자, 최고액은 국회 의결을 요합니다. 아무래도 이걸 늘릴까봐. 그리고 채무 포함 안 시킨다 그랬죠? 국민주택채권하고 외국 한평기금 채권이 있어요. 외평채라 부르죠. 환율 안정을 해서 발행하는 겁니다. 일단 네 가지가 있어요. 4대 국채라 부르는데 그 중에 얘는 뺀다. 근데 사실 재정증권이 문제되고 있다. 자, 보면 채무에는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에 이게 빠진다. 그리고 이 채권 중에서 자, 국채입니다. 채권, 국채,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예평채가 있다. 자, 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이 있고요. 통합 발행합니다. 재정증권은 빠진다 그랬죠. 채무에 포함 안 시킨다 그랬죠. 4대 국채 중에서 얘가 빠진다. 그래서 채무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얘가 빠진다. 세 번째 반복합니다. 그리고 채권엔 네 가지가 있는데 재정증권은 채무에 속하는 국채로 보지 않는다. 이해되셨죠? 자, 좀 정리하기는 뭐하고 그 다음에 애우기도 뭐하고 좀 짜증나는 파트였는데요. 여기서 조세하고 세입하고 그 다음에 채권 중심으로 몇 가지 체크해 두시고요. 재정 준칙에 대한 내용을 자료에 포함시켜 놨으니까 자료에서 재정 준칙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정 성과 관리제도 이것도 잊혀질만 하면 툭툭 나오는 문제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부터 적용됐었는데요. 2004년에 일단 탑다운에서 도입됐고 2005년도 이 방식이 들어왔어요. 먼저 각 부처에서 성과 계획을 수립하겠죠.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 안에는 목표하고 그 다음에 타겟까지 적어주세요. 나중에 딴 말하기 없기. 그리고 자, 이거를 평가하기 위한 측정 방법까지 미리 적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계획서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두 개 포함됩니다. 집행이 있었어요. 측정 평가합니다. 그러면 측정 평가할 때 성과 보고서가 작성되고 피드백을 합니다. 이때 측정 평가 방식에서 자율평가 심층평가 방식을 잡았었고 MBO를 반영한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 자율평가제도 심층평가제도가 있었는데 2016년도에 심층평가제도가 폐지됐어요.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로 바뀌었는데 시험에서 보면은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고 출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눠드린 자료에 과거 자율평가, 심층평가까지 일단 박스 처리해 드렸고, 혹시 모르니까 알고 계시라고, 그게 나오더라도 2016년도에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다는 걸 언급해 주면 됩니다. 심층평가를 자세히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중에 폐지됐다. 자율평가 체계라고 평가 이야기되고요. 그다음 평가를 위한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추가됐어요. 자, 재정성과 책임관 뭐 등등등 가볍게만 한번 읽어보세요. 이 파트는. 그러면 그 세 가지가 있었다. 자, 미국은 20%씩이었어요. 근데 3분의 1씩 3년 주기로 평가하되 기본 항목을 포함한 30여 개 항목에 대한 yes, no라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yes라고 했을 때 근거를 제시해야 되겠고요. no라고 나오면 그때 심층평가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yes라고 되어 있지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심층평가가 들어가요. 이때 TF를 구성해서 갔는데 세 단계, 세 개로 구성됐었어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바뀌었다? 심층평가를 폐지하고 주기적 모니터링으로 갔고요. 이거를 강화합니다. 핵심 사업에 대해서만 보겠다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디브레인, 예산회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과 데이터베이스 포털을 활용한 평가 인프라를 구축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개로 재정 성과 목표 관리제도, 자율평가 체계, 그다음에 핵심사 평가 체계, 그 다음에 평가 인프라,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평가할 때 우리가 재무행정 들어와서 봤던 내용이 있었죠. 알렌 슈크의 신운영규범에서 봤던 내용, 총재정기율, 배분적 효율성, 그 다음에 운영상 효율성, 운영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을 강화한다. 니 알아서 하세요. 단 결과가 주세요. 결과를 평가해서 이걸 가지고 피드백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럼 왜 자율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을까? 보통 정책학 보시면 나오겠지만 자체평가, 내부평가죠. 그다음에 외부평가가 있어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내부평가를 강조합니다. 왜? 자, 평가의 객관성, 신뢰성은 이쪽 높죠. 근데 평가 결과가 개판이네요. 너 그따구로 할게요? 했을 때 여러분이 말 잘 안 듣겠죠. 자신이 봐도 한심합니다. 그래서 평가 효용성은 자체 평가, 내부 평가가 높아요. 따라서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자율평가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 근데 믿으세요 여러분, 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게 들어왔다 보시면 되는데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건 있어요. 기재부가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만 보더라도 10만 개 이상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사업 말고. 그러면 개별 사업까지 본다면 100만 개 넘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모두 평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박 거달기식 평가, 서류 심사로 끝나버려요 보통.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과거 하위 부서의 경우는, 하부 행정기관의 경우는 보통 평가만 1년 360일 중에 180일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진척이 안 되는 거죠. 상급 기관에서 평가자가 감사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모든 업무 중단하고요, 서류 만들고 거기 다 달라붙어요. 그런 것들이 문제되다 보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과를 피드백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이걸 강화하되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가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이걸 통해서,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좀 통제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원 감사는 또 따로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과목표 관리제도, 이건 뭐 일반 수업할 때 들어봤을 거니까 최근 이야기 반영된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이걸 쓸 거냐 말 거냐, 현 정부는 대표 성과지표로 이렇게 제시했어요. 이건 공개됩니다. 그 다음에 성과평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쭉 가죠. 이것도 한 번만 읽어보세요. 이거는 생각나면 쓰는 거고, 12대 핵심 재정사업과 아까 봤던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2024년 맞춤형 성과관리, 상시관리 체제로 전환했다. 그 다음에 시범 도입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 PI 보드라고 있는데 퍼포먼스 인포메이션 보드. 뭐로 번역하면 될까요? 성과 정보 보드, 성과 정보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걸 도입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개, 상대평가 적용 확대. 그래서 아까 그 자율평가 위주로 가다 보니까 나오는 한계들에서 이런 부분을 좀 추가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서술할 수 있으면 서술하시고, 근데 내년 되면 또 뭔가 바뀔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런가 보다 앞에까지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개별부처 주간사업평가가 있고요. 기재부 주간사업평가가 있어요. 핵심 사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등이란 게 있죠. 이런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보고 쓸 수 있는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재정관리에서 몇 가지 체크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평가할 때,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신운영규범이 있었죠. 총재정규율, 그 다음에 배분적율성, 그 다음에 운영상률성, 플러스 성과관리 일반적 평가를 가지고 이 제도들을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준칙 파트에서 재정준칙에 대한 한계가 마지막에 적혀 있어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머스그레이브가 왔던 예산의 경제적 기능 세 가지가 있죠. 배분적율성, 그 다음에 분배 형평성, 경기 안정화 기능이 있죠. 그래서 특히 경기 조절 기능이 사라져버려요. 재정준칙을 강화했을 때.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이제 경제학이나 이쪽 학문적으로 재정준칙이라는 개념은 사실 없고요. IMF가 이야기하면서 나온 것인데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죠. 엄격한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다는 것,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재정적 마지막 예산제도 개혁 파트인데요. 여러분이 닥치고 암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일단 개념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예산제도 개혁 파트로 찾아뵐게요.